코이카멘 시청자 여러분, 2022년 4월 11일 월요일 오후 2시 125차 방송을 시작합니다. 코이카멘 IYS는 나가자, 세계로라는 깃발을 높이 들고 세계 시민의 기치 아래 진실과 정의를 바탕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을 지향합니다. 오늘은 85번째 나라로 바이킹의 후예 노르웨이, 여러분들 다 가고 싶죠? 노르웨이로 여러분과 함께 떠납니다. 노르웨이는요, 수도는 오슬로이고요. 면적은 38.5만 제곱킬로미터, 인구는 그런데 540만 명, 우리의 10분의 1입니다. 국민 수도는요, 7만 5천 불, 사실은 9만 불도 넘었는데, 코로나가 좀 줄었죠. 세계적인 현상이지만은, 언어는 노르웨이입니다. 독립은 1814년 5월 17일입니다. 먼저, 노르웨이 지도와 국기, 그리고 국장을 한번 보시죠. 노르웨이 왕국은 북유럽의 스칸디나비아 반도 가장 서쪽에 있는 나라로 동쪽은 스웨덴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북쪽 지역은 남쪽은 핀란드, 동쪽은 러시아와 국경이 있습니다. 수도는 오슬로이고요. 북극해와 바란츠의 해와 접하고 있는데, 해안선은 피오르드 해안으로 아주 아름답습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높은 지대에서 자연 경관이 수려하고 선사시대 이후에 빙하 지형이 남아 있습니다. 석유, 천연가스, 석탄, 목재, 해산물이 풍부하며 수력발전소가 아주 많습니다. 2011년 현재 세계 3위의 천연가스, 5위의 석유 수출국입니다. 6.25 때 우리 의료단을 스칸디나비아 3국,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가 파견해서 지금의 중앙의료원이죠. 그걸 설립해줬죠. 국기는 1821년 멜준에 의해 제안되었고,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하며 적색, 청색, 백색 그 3색은 스칸디나비아 공통 색깔로 자유를 의미합니다. 국장은 사자가 도끼를 들고 있는 그림이 그려진 붉은 방패 위에 권위의 왕관이 놓여 있습니다. 그럼 시로누라는 세계 여행에서 노르웨이 시 한 편을 소개합니다. 바이킹의 후예 노르웨이여. 유럽의 최북쪽에 스칸디나비아 서쪽에 남북 사천리 가늘게 뻗어 겨울엔 해가 지지 않는다. 백야의 나라. 깨끗하다 피오르드 해안, 정답구나 실선녀 폭포. 낭구는 언제 보나. 바위길 크세라 볼튼, 묘하다 암벽 사이 바위돌. 뛰어도 끄떡 없네. 피오르드를 향해 툭 나온 바위. 아찔하다 브레이스케스톨렌, 수직절벽 삼천척. 노라 인형의 집에서 나오네. 세계 제일 여권 신장 이루네. 은색 도끼든 사자여, 우리 모두 노르웨이를 위하여 친군하자 내일로. 그렇도다 노래하리라.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하리라. 현재 노르웨이 땅에 사람이 거주한 흔적은 스칸디나비아에서 내륙 빙하가 녹기 시작한 선사시대입니다. 1만 년 전 오늘날 노르웨이인들의 조상은 술록을 비롯한 동물들을 사냥하면서 북쪽으로 전해서 거주했습니다. 9세기에서 11세기까지 노르웨이의 바이킹은 대대적인 해상 원정을 벌였지요. 노르웨이는 후손이 아이슬란드에 뿌리를 내렸고, 한때는 지금의 캐나다의 일부까지 이르렀습니다. 천년 무렵에 바이킹은 그린란드와 미국을 발견하였죠. 사실은 콜럼버스보다 500년 일찍 발견했는데 그 기록이 남지 않고 추적만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노르웨이에 그때 들어왔죠. 노르웨이 농민의 작은 집단이 차차 큰 정치적 군사적 지역으로 이루고 거주했습니다. 1164년 최초의 국왕을 맞이했고, 10세기 초 하랄 1세가 등장하여 국가 통일의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전 15년 울라프 2세 성왕이 노르웨이 전체를 완전히 통일하고 기독교로 개종하였습니다. 2세기에 걸친 바이킹의 습격은 994년 왕이었던 울라프 1세가 기독교를 승인한 이후로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1397년 노르웨이는 덴마크, 노르웨이에 흡수되었고 이는 4세기 이상 계속되었습니다. 종교개혁운동으로 1539년 크리스찬 3세는 노르웨이를 루터교로 개종시켰는데 현재도 노르웨이 기독인들의 대부분이 루터교 신자들입니다. 킬 조약에 의해 노르웨이가 덴마크에게 독립한 후인 1814년 노르웨이 사람들은 노르웨이가 스웨덴에 할양되는 것에 반대했고 노르웨이 왕국을 1814년에 수립하고 새로운 헌법인 노르웨이 헌법을 채택했습니다. 이러한 노르웨이에 대항하여 스웨덴은 노르웨이와 전쟁을 벌였고 결국 노르웨이가 스웨덴 노르웨이 연합에 들어와 스웨덴 왕이었던 카를 10세를 섬기는 대신 노르웨이의 독자적인 헌법을 유지시켜주기로 합의했습니다. 19세기 내내 일어난 노르웨이의 독립에 대한 움직임은 결국 1905년 노르웨이의 독립을 일궈냈고 스웨덴 노르웨이 연합이 종결되었습니다. 1866년에서 1873년까지 제1기 대규모 이민 세대로 미국에 약 10만 명이 이랬고 그 다음에 1900년에서 1910년도까지 제2의 대규모 이민 시대인데요. 이때 20만 명이 대서양을 건너갔습니다. 비록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노르웨이는 중립국으로 남았지만 전쟁 중에 많은 선방들이 독일 포에 의해서 파괴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을 때 노르웨이는 중립을 선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치 독일에 의해 5년 동안 점령당했습니다. 이때 독일에 협조했던 비드근 크비슬링은 전후에 반역죄로 총살당했습니다. 인류학자이며 정치가인 헤예르달은 노르웨이가 나치 독일의 지배를 받을 때 저항운동을 했습니다. 1949년 노르웨이는 중립을 끝내고 나토의 창립 멤버가 되었습니다. 1960년대 후반 인근 바다에서 석유와 천연가스가 발견된 뒤로 노르웨이의 경제 발전이 가속화되었습니다. 1994년 유럽연합 EU 가입 총선거가 치러졌지만 가입이 무산되었죠. 충실한 사회보장제도는 세계 최고의 수준입니다. 스웨덴과 더불어. 1859년 대한민국과 수하였고 우리 한국전쟁 때는 유엔군으로 참전하여 야전병원 등 의료 지원을 하였습니다. 노르웨이는 1988년 하계올림픽에 참가하였고 우리 대한민국은 1994년 동계올림픽 때 릴레 한메르의 선수단을 파견했죠. 2000년 김대중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수상 후에 노르웨이를 방문했죠. 이 노벨 평화상을 한번 살펴보면요.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노벨 평화상을 많이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보고 아주 흐뭇합니다. 노벨상은 아시다시피 물리학상, 화학상, 생리의학상, 문학상, 경제학상, 그리고 평화상 10개 분야가 있는데 이 중 평화상은 노르웨이가 결정하며 나머지 5개의 분야는 스웨덴이 결정하지요. 각 분야 공이 세계 최고의 권위를 누구나 인정하지요. 우리나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유일하게 평화상 수상자로 2002년도에 수상한 것 다 기억하시죠? 우리나라 사람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먼저 이 노벨 평화상에 근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실 거예요. 1909년 당시 대한민국, 그때는 대한민국이 아니죠. 대한제국이죠. 대한제국 대한의군 안중근 참모중장입니다. 그의 동양 평화론과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 14가지 이유를 보면 동양 평화에 대한 그의 이론과 실천력이 노벨 평화상에 마땅히 수상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나라의 외교권을 일본이 강탈하여 우리는 그의 업적을 노르웨이나 스웨덴에 전혀 알릴 길이 봉쇄되어 있었고 나아가서 그의 행위를 일본 사람들은 테러 행위라고 왜곡 보도하고 사형에 처했죠. 그 후에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가장 또 평화상의 뜻을 두고 그에 근접한 사람은 여러분들 의외일지 모르지만 1991년도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었습니다. 그 당시 노태우 대통령은 88 서울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로 인류화합, 그 전에 올림픽 2번은 모스크바 올림픽과 런던 올림픽은 이 반쪽 올림픽이었습니다. 근데 서울올림픽은 동서가 화합되는 성공적인 인류 남북 분단 지역에서 세계가 깜짝 놀라고 세계가 한국에 찬탄을 보냈죠.
그 노태우 당시 대통령, 또 중국, 동구권, 소련 등의 공산권 국가들과 대한민국과 외교적인 성공적인 북방 정책으로 세계 평화에 대한 기여, 그리고 대한민국 북방 정책으로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과 남북 기본 합의서를 체결하고 동구 여러 나라와 외교 관계를 수립한 것 등은 세계 평화에 기여했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에 아주 근접했으나 유감스럽게 그는 12.12 사태 등 반민주적 행위 때문에 수상자로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다음으로 평화상의 뜻을 두고 정말 노력하고 근접한 사람은 1997년도 당시 김영삼 대통령이었죠. 김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제도 정착에 대한 기여와 남북관계 개선으로 김일성과 정상회담을 약속하고 그래서 한반도 평화의 기여 등으로 노벨 평화상이 아주 근접하시나 김일성 주석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첫 남북 정상회담이 무산되면서 한반도 평화 진전이 부진하여 평화상 수상적으로 아깝게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평화상의 뜻을 두고 근접한 사람이 그리고 성공한 사람이 2000년도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대한민국 민주제도 정책에 대한 목숨을 건 기여, 소위 해협 정책 등 남북 첫 정상회담 개최로 한반도 평화에 기한 공로로 드디어 한국 최초로 노벨 평화상을 2000년에 수상했습니다. 2000년 10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된 소식을 듣고 여러분도 아마 들었을 거예요. 김영삼 전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의 건의가 땅에 떨어졌다. 로비로 DJ가 그 상을 탔으니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DJ와 YS의 민주 여정을 똑같이 높게 평가하고 그들을 똑같이 존경해왔습니다. 그러나 YS의 노벨 평화상에 대한 그의 지적은 전혀 공감하지 않고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2000년도 DJ 노벨 평화상 선정으로 노벨 평화상 건의가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김영삼 대통령처럼 말처럼 떨어지는 게 아니라 노벨 평화상 건의가 한층 더 높아졌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저는 DJ의 평화상 수상을 1998년부터 이미 100%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그의 단독 수상이 아니라 북의 김정일과 공동 수상에 될 것으로 예상했죠. 왜냐하면 적대 관계에 있는 양 세력이 화해를 하고 평화에 기여하는 경우 두 진영의 책임자를 그 해의 노벨 평화상 공동 수상자로 그동안 예의 없이 선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는 DJ는 평화상 수상자를 아주 적격하지만 김정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한국 전쟁이야 김정일의 아버지의 책임이지 김정일의 책임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가 비민주적으로 물려받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행한 많은 비인권적 조치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르웨이 평화선정위원회는 DJ와 김정일을 공동 수상자로 선정할 줄로 저는 우려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노르웨이 노벨 평화상 선정위원회는 엄밀히 심사하여 DJ만을 단독 수상자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노벨 평화상이 정말로 권위가 높아졌다고 김영삼 대통령 평가와 달리 높아졌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후에 노벨 평화상이 땅에 떨어지는 걸 정말 실감했습니다. 아프리카 지부티에 출장 중인 2009년도 11월에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되었다는 소식을 그때 텔레비를 보고 그는 정말로 김영삼 대통령처럼 노벨 평화상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고 평가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마는 미국 대통령에 취임한 지 10개월밖에 안 되어 세계 평화나 인류 공약에 대해서 어떤 공력도 없었습니다. 좋게 평가하여 신임 미국 대통령에게 세계 평화에 대하여 큰일을 하라고 격려하는 것이라고 하겠고 아주 혹평한다면 미국 대통령에게 아부를 한 것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실제로 오바마 대통령은 그 재임 8년 동안에 미국 내 의료보험 체계 개선 등 국내 실적은 좀 있다 해도 한반도 평화나 세계 평화에 대한 공적은 낙제 점수였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2000년에 YS가 노벨 평화상에 대한 그러한 평가를 2009년도에 했다면 땅에 떨어졌다고 저는 YS를 더욱 깊게 존경했을 것입니다. 설령 DJ가 로비를 해서 그 수상을 수상했다 하더라도 전임 한국 대통령으로서 그런 발언은 삼가해야 맞습니다. 그리고 어디 노벨상이 로비에 의해 좌우되는 상입니까? 단지 어느 나라든지 자국의 인사가 노벨상이 수상되도록 적극적인 설명이나
홍보를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저는 그동안 국제협력 분야에서 42년 동안 활동하며 많은 국내 인사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며 교류하였습니다. 정말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고 노벨 평화상 탈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딴 나라 사람 제치하고 우리나라 사람 4명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이야기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노벨 인사 중에서 제가 의학상이나 과학 그런 것에는 문외하기 때문에 물리나 누가 노벨상을 탈 적격자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노벨 평화상 수상할 만한 사람은 정말 많다고 생각하고 한국 사람 중에서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사랑의 톤주로 유명한 울지마 톤주 이태석 신부는 유명을 달리했기 때문에 생존자만이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우선 22년 넘게 분쟁 지역과 오지를 돌아다니며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찾아 보듬고 흑백 사진으로 세계인들에게 전하는 박노해 시인. 두 번째로 에스와티니에서 꼬꼬할머니라고 불리며 주민들과 23년 넘게 동고동락하는 김혜심 약사. 말라유에서 시스터 백이라고 불리며 31년 넘게 결혼도 하지 않으면서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구하려고 혼신을 다하며 병원과 간호대학을 설립한 백영심 간호사. 또 세계평화와 한반도 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해 526일 동안 한반도 평화통일을 외치며 하루에 42.19km에서 지구 한 바퀴를 발로 뛴 강명구 평화마라토너. 그 4명은 정말로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한때는 이 문재인 대통령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할 자격이 또 업적이 충분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문재성 이후 두 지도자 다 아시죠?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북미회담을 성사시키고 남북 정상회담을 여러 차례 열고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능라도 평양 운동장에서 열광하는 평양 시민 15만 명 앞에서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킨 가운데 한반도 평화 통일과 비전과 또 세계 평화 방향을 제시했을 때 저는 뜨거운 박수와 존경을 보내며 노벨 평화상은 차려놓은 밥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찌되든지 문 대통령 그 연설을 했을 뿐 그 다음 날부터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약속을 기다리다 못한 북은 급기야 우리 대한민국의 재산인 남북연락사무소를 보란듯이 폭파해도 문 대통령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저의 존경의 최상의 리스트에 있었던 문재인이라는 대통령의 이름을 지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그가 심기일전하여 능라도 연설할 때의 그 위상을 되찾기 위해는 불행히도 그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이제 딱 한 달이죠. 그러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그가 자고 우면하지 말고 자신이 평양 시민 15만 명, 세계 시민의 귀와 눈을 집중시킨 가운데 약속한 것만 8천만 한민족의 앞날만을 생각하고 자기가 못한 것을 솔직히 고백하고 홀가분한 기분으로 임기를 마치고 다음 대통령에게 정권을 물려주기를 저는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면 다음 대통령은 그 바탕 위에서 능라도 그 연설, 그 바탕 위에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루어나가기를 정말로 기원하고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대통령, 성공한 대통령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다시 한번 저는 나의 존경자 리스트에서 문 대통령을 복원해서 퇴임했지만은 그 바탕 위에서 했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 후보에 거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길이 촛불혁명으로 그 자리에 앉은 문 대통령의 책무이고 8천만 한민족의 준엄한 명령을 잊어서는 문 대통령은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시청자 여러분, 바이킹의 후예 노르웨이에 다들 다녀오셨죠?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86번째 나라로 광활한 나라, 세계에서 두 번째 큰 나라죠. 인구는 우리나라보다 70%도 안 됩니다. 3,300만. 그러나 인간 중심의 나라, 다 아시죠? 캐나다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주위 젊은이들과 함께 같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